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인터넷 플랫폼 이야기 강좌에 들어와 있습니다. 나는 이 강좌를 맡게 된 정찬모 인하대 법전원 교수예요. 2007년부터 현재까지 인하대학교에서 봉직하고 있고, 학교 오기 전에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한 12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강좌는 투 트랙으로 나가는 겁니다. 제가 강의를 하고 학생 여러분은 발표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제 강의는 주로 인터넷 플랫폼 중립성과 관련된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강의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발표는 인터넷과 관련된 주제면은 뭐든지 상관이 없어요. 자유롭게 여러분이 선택을 해가지고 한 시간은 15분 정도 발표 분량으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정은 iClass에 게시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정 원칙은 오프라인 강의가 시작되는 2주 후부터 여러분 학생 발표를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을 생각입니다. 다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그때까지도 진정이 되지 않아가지고 오프라인 강의를 개시를 하지 못하고 계속 온라인으로 진행을 될 때는 여러분도 내가 하는 것처럼 같은 방식으로 iClass에 발표를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iClass에 직접 동영상을 업로드하면은 부하가 많이 걸리니까 유튜브에 업로드한 다음에 링크를 iClass에 올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기말 시험 한 번만 볼 예정이고요. 시험 방식은 오픈북 방식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 플랫폼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겠죠. 인터넷 플랫폼에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고 있느냐, 그것을 가능케 하는 기술적인 방식은 어떤 것이 있느냐, 또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느냐, 경제적인 임팩트는 현재 얼마나 있고 미래는 어떻게 예상이 되느냐, 이와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선 그 접근 대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인터넷 플랫폼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플랫폼별 차별성과 일관성. 우리가 인터넷 플랫폼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이 인터넷 플랫폼도 나누어 보면은 네트워크도 있고, 그래서 네트워크 플랫폼이 있을 수 있고, 논리망도 하나의 별도의 플랫폼으로 물리망과 분리해서 볼 수도 있고, 그 상단의 응용 서비스 플랫폼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플랫폼이 겹겹이 쌓인 그런 형태로 됐는데, 이들 겹겹이 쌓인 플랫폼들이 다 동일하냐, 성격이 하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차별성이 있을 수 있고, 반면에 일부는 공통점도 찾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들 플랫폼에 중립성 의무를 부과를 한다고 하면 그것이 어떠한 역할과 한계를 가질 것인가, 그리고 중립성 의무 부과가 아닌 그보다 낮은 수준의 규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제 발표에서는 주 핵심 화두로 해서 여러분에게 이 학기 내내 이어갈까 합니다. 여러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그렇게 구애받을 필요가 없고,
인터넷 플랫폼 내지 인터넷과 관련된 어떤 주제라도 자유롭게 선정해서 발표하셔도 됩니다. 우선 인터넷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번 보자. 미국 알파넷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국방넷이죠. 그래서 이것은 1969년. 한국에는 어떤 때쯤 인터넷 연결이 됐느냐? 1982년에 됐다. 여러분은 뭐 상상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인터넷 이전에 PC 통신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주로 텍스트 중심의 통신이었는데요. 그것이 상용 서비스로 도입이 되고 PC 통신 그것도 당시에는 그야말로 센세이셔널한 인기를 거두었죠. 그래서 당시에는 PC 통신을 통해서 해외에 있는 사람과 채팅을 통해서 남녀가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하고 그런데 만나보니까 얼굴이 좀 이상하더라 혹은 신체적으로 좀 차이가 있더라라고 그것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결국에는 그것보다는 정신적인 사랑이 더 중요하다라고 해서 결혼에 꼴이 난 그런 쌍들도 제법 있었습니다. 오늘날 인터넷은 다 화상 통화하고 그러니까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인터넷 상용 서비스가 1994년에 시작이 됐죠. 월드와이드 웹은 95년 거의 인터넷 상용화와 월드와이드 웹이 같이 이루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일반인들은 웹 환경이 아니고서는 좀 접근하기가 예전의 IP 환경에서는 접근하기가 어려웠죠. TCP IP 환경에서. 그러다 모바일로 이제 옮겨가가지고 모바일 뱅킹 100만을 돌파한 것이 2005년이다. 그는 10년이 지난 다음에. 그리고 다시 한번 모바일이 점핑을 하게 된 것이 스마트폰이 도입이 돼서 그렇죠. 스마트폰 가입자 3천만을 달성한 것이 2012년. 우리가 사실 스마트폰 도입이 2000년대 후반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3천만이 단지 한 3, 4년 만에 돌파가 됐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TV도 이제 IPTV로 넘어오면서 새로운 장을 열게 됐죠. IPTV 가입자 1000만이 2014년에 달성을 하게 됩니다. 최근 어제 2007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범을 했습니다. 소위 카카오뱅크, 카뱅, KT뱅크, K뱅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스마트폰 보급률이 이제 90% 가깝게 됐고요. 만 3세 이상의 90%가 인터넷 이용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99%가 무선으로 인터넷 접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무선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유무선을 같이 사용하는 사람도 카운트했을 때 99%가 무선 접속을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터넷의 현재와 미래를 보면 현재 우리가 TV 광고를 보면 여실히 나타나죠. 이제 스마트폰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퇴근길에 차에서 집안 온냉방 장치를 가동을 하고 불도 켜놓고 그런 것이 가능한 시대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화두 중에 하나는 AI, 인공지능
아티피셜 인텔리전트죠. 가능한 것 또한 하나의 고성능 컴퓨터가 아니고 네트워크 인텔리전스에 의해서 AI가 가능한 것이죠. 또 블록체인이 아직 킬러 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나오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일부 현실화된 서비스가 등장했다라는 것이 현주소입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타다 사태와 관련해서 보는 바와 같이. 하지만 공유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붐을 이루고 있고 일부는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하다. 예컨대 에어비앤비 같은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오늘인 2020년 3월 16일에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이번 주부터 소위 사이버 강의를 하기로 했는데 현재 아이클래스가 다운이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가능하다라는 것과 이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라는 것이 다르고 또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가 안정적 서비스냐라는 것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로서 우리가 얘기되고 있는 앞서 말씀드린 스마트홈에서 공유경제까지가 안정화된 서비스라고 얘기하지는 못하겠다. 나아가서 아이클래스 다운에서 본 바와 같이 어제 서비스라고 얘기했던 것도 과연 안정화됐느냐? 보면은 인터넷 전문은행 중에서 카뱅의 경우에는 몰라요.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그랬는지 상당히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K뱅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은행법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게 산업자본이 은행자본을 겸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일부 풀어주겠다라는 그런 약속하에 KT가 인터넷 전문은행을 시작하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이거 일부 풀어주는 거 가지고는 제대로 사업을 못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미 여신수신이 다 제한 없이 가능해야 되는데 빌려줄 수 있는 돈 다 빌려줬는데 이제는 돈 빌리겠다는 사람이 와도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못한다 이거죠. 자본금이 부족해가지고 그렇죠. 자본금 늘려주기 위해서는 이제 말씀드린 산업자본의 은행 업무로의 진입에 관한 규제를 더 풀어줘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적지 않게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완전히 안정화된 서비스냐라고 얘기하지 못하겠다 이런 거죠. 스마트폰 보급률 어린애부터 있다라고 자랑했는데 사실 걱정스러운 시각에서 보면은 이게 자랑만 할 일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애부터 스마트폰에 확 빠져서 쓰고 있는 것이 애들이 청소년들이라든지 아동들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과연 긍정적인 측면만 있을 것이냐. 우리가 부정적인 측면만 있다고도 얘기하지 못하지만은 상당히 우려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잘 지도를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선으로 인터넷 접속을 요새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데이터 요금제가 적절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것 또한 우리가 쉽게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 2007년에 시연된 그런 것도
2020년 현재 안정화된 서비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고, 현재 우리가 막 대두한 서비스는 더더욱이나 안정화된 서비스라고 얘기하기 어렵다. 반면에 오른쪽의 스마트 시티나 로봇 인간의 인터페이스 혹은 코해비테이션의 경우, 이런 것은 논의는 되고 있지만은 과연 이것이 얼마나 빠른 시기에 우리한테 안정화된 서비스로 다가올 것인가, 이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에 스마트 시티, AI, 로봇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과연 인터넷 기반 혹은 데이터 기반으로서 불가능한 것이 뭐가 있느냐? 우리가 상상하면은 모든 것이 이와 같이 인터넷 플랫폼화에서 구현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인터넷 플랫폼을 몇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다. 그러면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상거래 플랫폼, 공공 서비스 플랫폼,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이와 같은 형식으로 나눠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먼저 보면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죠. 카카오, 밴드, 라인, 페이스북 이런 SNS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로 통신에서 인터넷으로 넘어왔고, 음성에서 데이터 기반으로 넘어왔다. 특히 SNS 서비스는 페이스북의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 인간의 엿보기 심리를 자극하는 그런 측면, 커뮤니케이션 욕구 이런 측면도 있다. 또한 처음에는 커뮤니케이션 기반이었지만은 SNS 같은 경우 상거래로 확대된다든가 게임으로 나간다든지 이런 쪽의 확장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는 헌법적인 규정이 있다. 그래서 우리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통신은 우리가 전화 통신뿐만 아니고 인터넷 통신, 무선뿐만 아니고 유선, 이것을 모두 통과를 해서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별도의 개별법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이런 것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죠. 이 중에서 언론 출판의 자유 중에는 우리가 인터넷에 각종 다양한 형태로 의견 표명을 하고 있는 것, 블로그건 아니면 게시판의 댓글이건 이런 것들이 다 헌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그런 권리의 행사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정부의 허가를 받은 것만 업로드시킬 수 있다라는 그러한 정책은 헌법에 반한다는 거죠. 또 국가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 또한 헌법 정신에 반한다라고 봅니다. 포털이 모니터링하고 포털이 허가를 받도록 하는 건 어떠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조금 이제 쟁점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헌법 정신에는 반하지만은 헌법 규정에는 반하지 않는다라는 그 정도가 현재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망통신방송의 시설 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그래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조가 국민의 기본권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해서 무제한이냐? 무제한적으로 행사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거는 아니죠.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한도를 정할 수가 있다.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 윤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도덕, 사회윤리와 같은 공공적 가치가 개인적 가치에 대해서 우위에 있을 수 있다. 다만 본질적 부분에 있어서는 공공적 가치를 이유로 해가지고 개인적 가치라고 무시해서는 아니 되겠죠. 상거래 플랫폼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많이 아는 이베이, 아마존 뭐 이거 같은 오픈마켓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좀 이제 딜리버리 서비스가 온라인상으로 많이 진출했죠. 배달의 민족이 그것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광고 부문에도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구글, 유튜브의 광고가 이미 TV 광고, 신문 광고를 다 합친 것보다 네이버 하나가 더 많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엔터테인먼트도 얼마 전에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 진출한 것과 같이 온라인화하고 있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먼저 음악 서비스가 먼저 온라인 스트림으로 뭐 거의 이거는 뭐 90% 이상 넘어오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게임도 어린 아동들은 뭐 비슷하게 70% 이상 이쪽으로 넘어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때는 별로 사이즈가 크지 않을 시장으로 보였던 엔터테인먼트 또 상당히 큰 콘텐츠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에어비앤비나 우버, 타다 등의 공유 경제가 일부는 성공적으로 또 일부는 상당히 진입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각 나라의 사회 환경에 따라서 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터넷 금융은 실물 경제에 뒤따르는 그러한 측면이 있죠. 오프라인에서는 실물 경제와 금융 경제가 상당히 거리가 있었습니다만은 온라인에서는 그것이 아주 좁혀지게 됐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사업자가 실물 거래와 금융 거래를 제공을 하기도 하죠. 예컨대 뭐 애플이나 뭐 아마존이나 이런 쪽에서는 같은 사업자가 제공을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물 산업자본이 금융자본과 합칠 수 없다라는 이런 것 때문에 아직 상당한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본권이 무제한적이지 않다. 그래서 규제에 헌법상 근거 규정이 있다. 23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법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서 내용과 한계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 정한다라는 그런 거죠. 그리고 국회가 법을 잘못 만들어서 지나치게 제약을 했을 경우에는 위헌법률 심사를 헌법재판소에 신청을 할 수가 있겠죠.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된다.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성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을 기본으로 한다.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마지막 119조 2항에서 보는 것 같이 우리나라는 적어도 헌법 규정상으로 봤을 때 완전한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시장 경제를 추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터넷 플랫폼 중에서 공공 서비스 플랫폼도 있다. 이미 정부나 지자체에서 각종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하고 있죠. 인원 24를 정부 24로 확대했고요. 나이스, 대학 입학 등 각종 정부 제공과 신청을 온라인화했습니다. 홈택스, 전자조달, 특허넷, 전자소송 등 정부 내 업무뿐만 아니라 대민간 업무의 온라인화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전자정부가 상당히 일찍 또 적극적으로 추진된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코이카 자금에 의한 해외 원조 사업 중에 중요한 것이 전자정부 모델을 개도국에 수출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가능한 것은 이 슬라이드에서 보는 거죠. 각종 공공서비스가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되는 그러한 것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서도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예컨대 저같이 소득이 있는 사람은 이제 세금을 정산을 하기 위해서 연말에 매년 1년에 한 번 연말 소득 정산을 하는데 할 때 보면은 매해 조금씩 좋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도대체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가? 중요한 자료는 다 국세청이 갖고 있는데 이걸 꼭 나는 확인만 하면 될 뿐일 텐데 이걸 꼭 프린트아웃 하고 해야 되는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연초에 했습니다. 플랫폼 의의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보니까 협의 플랫폼과 강의 플랫폼이 있다. 그래서 플랫폼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 우리가 전철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것, 이것도 전철을 기다리는 것, 이것도 플랫폼이죠. 몇 번 플랫폼 할 때 플랫폼. 그런데 우리가 인터넷 플랫폼이라고 할 때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소위 CPND의 서비스 밸류 체인에서 CP에 해당하는 플랫폼을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C는 콘텐츠, P가 플랫폼, N은 네트워크, D는 디바이스. 이러한 서비스 체인 구조에서 응용 서비스를 의미하는 플랫폼을 의미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은 조금 넓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철을 기다리는 플랫폼이라는 그러한 상징적인 거에서 얘기해서 다른 서비스로 넘어가기 위한 발판이 되는 것이 모두 플랫폼이다. 그래서 인터넷 플랫폼도 망에서부터 응용 서비스까지 모든 단계 편제하는 것으로 우리가 개념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근데 왜 플랫폼이 디지털 경제의 왕좌를 차지하게 됐나? 플랫폼을 이용해서 거래 비용 감소, 편리성 증대, 또 망라성도 확대됐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못 보는 것도 볼 수 있게 됐고 훨씬 편리해지고 싸게 됐다. 이런 거죠. 인터넷 플랫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이라는 것은 예전에 오프라인에서 구현되던 것을 이제는 다 온라인에서 구현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세상으로 넘어왔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구현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도 꿈속에서만 꿈꿔왔던 것, 그런 것도 이제 온라인에서 구현이 가능하죠. 예컨대 우리가 텔레포트 이런 것을 제가 어렸을 때는 공상과학 소설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도 역시 그 상상의 나래는 한도가 없어. 도대체 이런 것이 언제 가능할 것인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오늘날 3D 프린팅 이런 것이라든가 원격 회의 이런 것은 사실은 텔레포트를 현실화한 거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원격 회의는 사실 여기 있는 사람이 지구 반대쪽에 있는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고, 3D 프린팅은 그것을 단순히 보는 데서 만족하지 않고 만져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짧은 몇십 분 내에 지구 반대편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니 텔레포트다 라고 말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이같이 인터넷 플랫폼은 우리의 상상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것이긴 합니다만, 이것이 안정적으로 기반 서비스로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법을 통한 서비스의 제도적 안정성 부여가 필요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러한 법을 통한 서비스의 제도적 안정성 중에 하나의 방법이 중립성 의무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립성 의무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도적 투명성. 이거 다른 것들은 비차별성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용자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해서 갑자기 서비스를 끊어버린다던가, 혹은 다른 서비스 이용자에 비해서 더 지연돼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던가, 이러한 것은 그것이 플랫폼 서비스가 아니었을 때는 파급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플랫폼 서비스가 아니었을 경우에는 그래, 나를 그렇게 차별해? 그럼 나도 너 사용하지 않아. 다른 서비스 사용하면 되지. 라고 이제 이용자 선택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죠. 근데 플랫폼 서비스의 경우에는 앞으로 말씀드릴 대로 이것이 규모의 경제 네트워크 효과에 의해서 독점 서비스로 발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줄어든다는 거죠. 그런 환경에서는 비차별 의무를 포함한 중립성 의무가
서비스의 제도적 안정성 부여에 기여를 할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